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에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느덧 임기의 절반을 지나 보내게 됐습니다. 내년 대선이 끝나면 후년엔 또다시 민선 7기 지방자치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민선 6기 지자체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직접 듣고 싶기도 하네요. 자, 오늘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계시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 뵙고 다양한 정치 현안 또 도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저희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상암동에서 출발해서 월요일 아침이라서 네. 길이 좀 막히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대전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 박균 청사에서는 첫 번째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요 팟 방송이 없었죠. 그때는 팟짱이 없었죠. 네. 그때는 오마이뉴스 제가 볼펜 지면으로만 인터뷰를 했고요. 예. 팟짱의 첫 출연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방송은요, 전 세계 163개국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마이 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5개 채널로 동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안희정 지사님 만나 뵈니까 어떠세요? 지금부터 바로 응원 메시지를 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첫 출연이신 만큼 우리 그 시청자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저 오마이뉴스 팟짱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세계 163개국에서 보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새벽인 곳은 어떻게? 새벽인 곳은 새벽인 대로, 자정인 곳은 눈 자정인 시뻘겋게 대로. 보게 그럼요. 되는 예.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래요. 그렇구나. 맞아요. 우리 저 지난달에 우리 충청남도에 전 세계 우리 그 동포 언론인들 모임이 이 덕산 여기 온천지구에서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때 독일에 계신 분, 미국에 계신 분, 중국에 계신 분 많은 세계 우리 동포 언론인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이 방송 보고 계실 분도 계실 것 같으네요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또 그 지역 동포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이 또 보는 우리 동포분들도 같이 또 이 방송을 보실 터인데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지금 충남도청은 홍성예산이라고 하는 수덕사로 잘 알려져 있죠. 덕산 온천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결사항전이라는 임준산성이 저 들판 너머로 보이는 이 내포 신도시, 이 도청 소재지 도시에 오늘 오마이뉴스에 팟짱팀이 오셨어요. 여기 네. 이렇게 오셨는데 네. 하여튼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안희정이다. 대구에서 응원해드립니다. 생방 사수하겠습니다. 와, 안희정 지사님 나오셨네요. 도청에서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와, 안희정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나의 영원한 대통령? 노통. 그리고 안녕하세요 지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쇠대 아줌마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까미 되시는 분입니다. 진보 집권 플랜 20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도지사님 응원합니다. 항상 청년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안 청년입니다. 우리는 동포입니다. 지금 의견들 벌써부터 막 쏴주시고 계시고요. 실시간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의 충남도지사세요. 그죠? 벌써 6년 차신데요. 지금까지의 도정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제가 도지사 2010년에 도지사로 첫 취임을 했을 때 이제 그 당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었죠. 어떤 요구냐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4대강 사업도 등등 있고 해서 정부나 행정이 예산을 쓰거나 정책을 할 때 토목 예산, 토목공사식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하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모두의 어떤 동의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과시하고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한 재정사업들 또는 비효율적인 재정사업들을 통해서 도로도 뚫고 막 하여튼 그냥 토목공사 중심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대여서 그랬는지 그런 우려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주권자들의 걱정들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좀 내실 있는 행정과 정치 행정을 이룰 것이냐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토목공사식 정치 행정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일, 전시성, 과시성 이런 어떤 그 정치 행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은 주권자로부터 신뢰를 좀 더 얻는 일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어떤 불신. 정부와 공무원들은 다 똑같아. 라고 하는 이런 불신. 이런 불신을 어떻게든 더 좀 뛰어넘어서 신뢰를 더 회복할 거냐. 네. 이게 아무래도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지금도 역시 진행형인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늘 좋은 사람 지도자론을 펴시잖아요. 좋은 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네.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지난 6년간의 도정을 평가할 때 안희정은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지도자였다. 이렇게 자평하십니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이제 리더십과 관련해서 늘 강조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전체 주민들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이런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봤더니 여성 소수자 인권, 양성평등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지난해. 예,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지도자론을 자꾸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네. 지도자와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라거나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네. 그 역사의 주인이 대중이다라고 하는 것, 민중이다. 국민이다, 네. 시민이다, 역사의 주인은 그 대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많이들 하곤 하는데 네.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그걸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자라 한다면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정치와 행정은 네. 목민심서 시대의 목민관으로서의 공무원상 목민시대의 지도자상으로서의 정치인이 있는 거거든요. 목민이 뭐예요? 양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과 역사의 주인인 주권자와 시민이 네. 양떼인 거예요. 거기에 선한 의지의 공무원과 선한 의지의 좋은 지도자들이 그 양떼를 잘 몰고 가야 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시민혁명을 우리나라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어떤 분은 얘기하시던데 네. 그러나 뭐 우리나라이든 어떤 나라이든 반드시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자로서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네. 지도자 있다면 정치와 그 핵심인 정치 지도자들과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핵심은 목민관. 국민을 이 양떼로 보는. 네. 그 시각부터 교정해야 이 시각부터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대중이라고 하는 그 믿음하에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네. 그런 식의 가치관이라면 그거는 불화다, 사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민주주의자로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 수 없죠. 그렇군요.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리더가 뭘 목표를 정하고 자 우리가 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면 우리도 좋은 세상이 열립니다. 라는 기대를 부풀려 준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2012년 맞아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굉장히 아름다운 상을 국민들에게 설파하셨잖아요. 이를테면 보편적 복지국가랄까, 경제민주화랄까, 그리고 뭐 작게는 기초노령 수당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면 우리가 20만 원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앞서 얘기를 조금 더 연장시켜서 그 말씀으로 이어져 본다면 네. 지도자 역할은 또 있어요. E.H. 카의 그 역사란 무엇인가에 네. 우리가 옛날 읽었던 그 고전적 역사 개론책처럼 네. 지도자의 몫은 또 그들의
중요한 어떤 역할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시민 주권자들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 때 우리나라를 많이 발전시킨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박정희 시대를 좋아하시는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다 결정적으로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싫어하시는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세요. 네. 근데 둘 다 사실상은 정확한 객관적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역시 국민이 하는 일입니다. 독일 광부로 간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누이들, 어머니들, 구루공단과 마사 수출 자유공단에서 그 야근과 타이론이라고 하는 그 잠 안 누는 약을 먹으면서 24시간 재봉을 타야 됐던 그 누이들이 만들었던 역사입니다. 그분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그러면 네. 지도자는 뭘 한 걸까요? 네. 지도자는 어떤 가치와 방향을로 그것을 서주는 겁니다. 이 가치와 방향을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박정희 시대를 예를 들었는데 박정희가 뭐 한 게 뭐 있는데라고 혹시 반론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반론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산업화라든지 네.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포항제철이라든지 네.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든지라고 하는 이 가치 방향을 수출 드라이버 이런 어떤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네. 다른 제3세계 저개발 국가와는 달리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박정희의 가치와 방향이라는 그 리더십 요소가 있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박정희를 좀 그렇게 그렇죠. 평가하는 거고 예, 예.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 그렇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박정희의 역사를 완전히 그 정말 잊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여튼 그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평가는 나중에 좀 역사에서 좀 봅시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다 논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다만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에서 봤을 때 가장 근본의 힘은 누구냐? 국민입니다. 주권자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아무런 역할이 없냐?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말한 대로 가치와 방향을 결정해내는 일입니다. 근데 가치와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가치와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네. 그 시대와 역사의 수준을 정해줍니다. 만약에 네네. 박정희 시대를 자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아주 핫한 주제이죠. 이 주제는. 혹시라도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경사되는 것처럼 혹시 선입견 가질 필요 없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쿠데타에서부터 네. 그의 말년의 죽음까지 그 역사 속에서 그의 공도 있지만 그의 과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간에 그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가치와 방향을 만약에 그 시대에 좀 더 고민했다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했다면 민주주의 역사 철학과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사고를 했다면 우리는 정의라는 가치, 사회적 신뢰라는 가치 이런 것들로부터 정경유착, 권원유착, 이 사회의 부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니면 현재까지의 대마불사라는 대기업과 기업 생태계의 불균형한 발전의 문제를 좀 더 다른 형태로 우리는 그 상태를 더 수놓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가치와 방향에 대한 깊은 사고가 지도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기설기 막 짜놓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다 더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고 지금 있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심각하죠.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내수 시장의 문제라든지 수출주도형 경제 정책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중소 중견업체들이 현대 삼성 등 큰 대기업 상품 몇 개가 없어지면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되는 이 허약한 경제 구조는 결과적으로는 그 시대에 뜨개질로 비유하면 설렁설렁 뜨개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지도자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지휘하느냐는 네. 우리 참모들이 나보다 비유 너무 많이 하면 산만하다고 비유 많이 하지 말랬는데 아니요, 지금 그 댓글이 막 들어오고 현재까지 있는데요. 비유는 적절하죠,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근데 빠져들고 있대요. 하나만 더 사람들이. 비유를 하자면 예. 저는 어렸을 때
폰 카라얀이라는 사람이 중학교 때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라고 했어요. 난 그때 맞아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연단에서 나 똑같이 그 막대기 들고 흔드는데 뭐 지휘자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지휘자가 다 지휘고 네. 혼자 해놔도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네. 음악 선생님한테 지휘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교육을 네, 과정을 통해서. 예. 음악 선생님들 죄송해요. 제가 좋은 인연을 네. 기회를 못 가졌나 봐요. 제가 그래 고등학교를 다 안 다녀서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이 지휘자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근데 요즘 알겠어요.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오케스트라 관원들이 연주하는 걸 할지라도 네. 연주의 내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지휘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네. 이제 지천명의 나이에 돼서야 그게 아시게 된 거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늦게 깨달아요. 그래요. 어렸을 때 네. 제가 잊어먹지 않은 얘기가 늘상 우리 어머님이랑 할머니가 했던 얘기가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죽을 때나 돼서야 좀 깨달아지는 게 인생인가 봐요. 아직 뭐 돌아가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열심히 일하셔야 될 때여서 다시 좀 얘기를 좀 제가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도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국민은 국민이 되고 시민권을 얻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역사에서 뭐 한국뿐만 네, 아니라 네. 세계사에서 그런 역사를 많이 봐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21세기 리더십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두 네. 가지의 극복 과제를 내놓으셨어요. 하나는 갑을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건 이제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법적 정의관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혀 있다 이런 네. 비판을 하셨는데요. 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자면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집어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두 가지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저도 이것을 조금 더 축약을 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과제를 더 어떻게 더 표현해 볼까 고민인데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2010년 도지사 도전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모든 것을 사로잡는 것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그 봉하마을에서부터 제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것 아니면은 2003년 2월 달에 취임하던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느꼈던 것들 아니면 97년, 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을 보면서 IMF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기도 한데 네. 20세기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네. 20세기와 결별해야 된다 이제는. 네. 길게 보면 700년 전 정도전이 설계해 놓은 것으로부터 버전업된 전혀 다른 차원의 시대를 우리는 좀 만들자. 네. 정도전의 경국대전과 정도전의 조선 건국이 민본주의에 대한 선언이었다면 그 시대는 주권 재민의 원리와 철학을 실천할 제도 설계에 실패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700년의 우리의 진통의 과정이거든요. 다들 주권 재민과 민이 천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타령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역사와는 달리 네. 민이 중심이 되어지는 철학관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양의 봉건제 또는 군주의제의 시대가 네. 훨씬 더 깊은 맛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 맛 때문에 사실은 근대화라고 표현되어지는 서구의 시민혁명이 늦게 일어난 우리가 안 거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네. 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서양의 역사의 인류사의 발전의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노예가 아니라 물론 우리도 양반 쌍놈이고 뭐 다 빈부귀천도 네, 있었지만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건국의 이념이 인내천 홍익인간이에요. 신의 아들이 따로 있고 노예가 따로 있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이 곧 사람이 곧 하늘이를 선언한 나라를 우리의 5,000년 전 까마득한 우리 시주로 삼고 있는 역사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이렇게 제도 설계로 안 되는 문제는 그 제도 설계로 오기 전에 네. 덕성 있는 군주의 인치와 덕치라고 하는 쪽으로 유교 논리와 모든 동양 사상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제도로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사람의 인성과 사람의
어진 통치행위로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온 거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가 우리가 좀 늦어졌고 그것이 근현대사에서 동양사가 서양으로부터 밀려들 하여튼 지난 20세기 역사를 만들었어요. 네. 어쨌든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네. 인내천과 홍익인간은 5,000년 전에도 선언을 했고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권의 나라로까지 가서 조금 더 그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은 유인받았다는 하늘이 내린 임금님으로부터 신권의 나라로까지 더 끌어당긴 정두전의 네. 역사가 있다면 네.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 역사를 백성 우리가 소설책에 무지랭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 말이에요. 네. 임진왜란 때 아무리 임금님이 도망을 가더라도 그 땅에 남아서 죽창 들고 나라를 지켜야만 했던 그 백성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땅에. 유정자들은 두만강 압록강 넘어서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무지랭이 백성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강 다리 끊고 가지만 우리는 거기 남았잖아. 그게 바로 네. 역사의 주인이 네. 우리 주권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역사의 모든 주인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선택한 것이 정도전의 민본주의 선언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시대로 네.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 민본주의 즉 인내천 사람이 기본이고 주권자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상 위에 국가 운영의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이 민주주의가 우리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운영 원리로 작동하려면 네.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돼요. 마치 도스의 오퍼레이팅 컴퓨터 랭귀지하고 네. 안드로이드나 iOS의 컴퓨터 랭귀지가 달라요. 예컨대 이런 건 컴퓨터 좀 코딩을 어떻게 하는.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16년 만에 여소야대를 국민들이 만들고 그리고 PK, TK에서 30년 만에 야당 정치인이 되고 결국에는 90년 민자당 합당 이후에 영남권의 정치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이 결국에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민의의 표출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대로 못 살겠다. 그런 것을 있어요. 그런 네.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네. 제 고민은요. 네. 어디 뭐 표현이 있잖아요.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한다고. 물이. 바다의 예, 물이 예. 배를 띄우기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한다고. 나를 빠뜨려 죽이는 바다이기도 해요. 저 대중이라고 하는 건. 아마 모두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살더라도 마을의 그 인심과 마을의 인심이라는 것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또 격려해 주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뭐 저같이 뭐 이렇게 정치 지도자 되겠다고 정치인으로 나선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즉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를 띄우기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세상의 인심으로부터 놀란 우리의 가슴들은 그 세상의 인심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거나 도망가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더 못 갖게 되죠. 모르겠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예수라는 사나이도 주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면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고민이 들어요.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네. 체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여 갈 것이냐에 대해서 네. 매번 선거를 끝나고 뭐 이런 것이 민심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좀 더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 이번 총선이 뭐 네. 누구의 승리다 누구의 패배다 네. 난 그렇게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국민들은 있는 사실로 그냥 어떤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있는 사실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방법에는 여러 가지 다층적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 네. 우리 모두는 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요. 자기 애향심? 지역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고향이 좀 잘 살았으면 그러면 좋겠다. 예. 자기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싶어요. 그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문제는 네. 그 지역에서 자기가 좀 더 많은 기여와 경제적 번영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당연한 욕구가 네. 국가라는 공동체의 통합 질서 속에서 지역의 발전에 대한 이 지역의 이기심이라고 표현해요. 이기심 나쁜 제가 부정적 단어로 쓰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다 자기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기심이 국가 공동체의 분열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21세기 리더의 역할이라는 겁니까? 21세기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거죠. 만들어.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모두 다 선하다고만 보면은 또 우리 마음이 다친다니까요. 테레사 수녀님이 빈민운동을 하러 들어갔다가 빈민운동을 하는 수녀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는 책을 봤는데 대부분 빈민운동 하러 들어가면 그 빈민이 비기 싫어져가지고 미워져가지고 3년 내에 다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히 지구지순한 선의관념을 가지고 봐서도 안 되고 지구지순한 악의 개념을 가지고 볼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총선이 한번 지나면 내가 이겼네, 네가 이겼네 이렇게 볼 거 아니라고 난 봐요. 자, 그러면 이 주제는 다층적으로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의 구조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이 지역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공동체의 해체나 분열과 균열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설계가 필요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제도 설계를 안 하고 영남, 호남, 충청도 해가지고 지역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나를 뽑아주면 우리 지역 발전시킬게를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균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동안 지역주의 정치라는 게 막 온전되면서 사실 그 지역주의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이렇게 후퇴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보자고요. 우리 삶을 각각 개별의 인생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첫 번째 출발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움켜줬어요. 크면서 계속 그죠? 즉 이기심이 존재로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쥐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물방울처럼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쥘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의 존재를 놓고 옛날처럼 뭐 순자처럼 뭐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이런 게 싸울 일은 없어요. 생명 자체는 물방울처럼 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심 있는 그 존재인데 그 이기심 있는 존재들이 모여서 공동체라고 하는 인류 사회를 만들 때에는 이것이 이기심 있는 존재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가 평화와 정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전진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우리 역사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것을 다층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면체로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정이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로부터 결별하자고 하는 것은 20세기에는 노동자 편이야? 아니면 살찐 탐욕가들 편이야? 제국주의자 편이야? 식민지 해방주의자들 편이야? 이렇게 우리가 크게 전쟁을 해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식은 이 선악 개념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선악 개념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민주주의를 설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가르기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일도 양단의 관점으로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사람을 선하고 모든 사람을 노동 영웅으로 만들겠다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또 모든 노동자 계획과 사람이 선하다고만 볼 수 있고 사회주의 교육체제로 교육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주의 경제라면 그건 또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난 시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해왔던 것들을 계승하면서도 그걸 토대로 삼으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와 문명과 정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문제 안 풀려요. 좀 이렇게 커져서요 의제가. 혹시 제 얘기 너무 어려운가요? 댓글에 뭐라고 그래 너무 어렵다고 나와요? 크고 있어요. 아니요 뭐 댓글에는요 충남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대요. 감사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좁혀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런 가치관에 부합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양극화 문제, 흑수저, 금수저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뭐 심지어 최근에 서울 메트로 김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한 명의 지도자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카라얀 같은 지휘자가 정말 각 곳에서 각자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방자치도 도입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는 점점 축소되거나 상황이 어렵게 되는 측면이고 중앙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가면 이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의 어떤 제도 설계, 제도뿐만이 아니죠. 하여튼 이 모든 출발점은 지도자들이 이 변화의 출발선들을 끌어내야 되죠.
그게 지도자의 몫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20세기 방식의 그러한 그 낡은 네. 태도를 가지고는 21세기 민주주의를 못 이끈다라고 하는 자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는 새로운 규칙과 제도의 정교화를 위한 노력에 모든 공을 들여야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핵심은 지도자들은 공정하게 하면 돼요. 공정한 리더십. 네. 그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더 내가 공정하게 할게라는 나를 믿어달라는 위탁이 아니라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투명하게 하면은 공정성은 기해져요. 공정하게 한다 해놓고 나서 짜고 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갖는 불신이라는 것은 네. 다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짜고 친다는 거 아니에요. 흑금수저는 금수저들끼리 짜고 치고 출세한 사람은 출세하면서 짜고 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 가장 핵심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과 규칙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이 공정성을 통해서 제도와 규칙과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칙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임무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임무예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지역 내에 저도 도지사를 하면서 뭐 4대강 사업 찬반 문제라든지 가로림만 주력발전소의 찬반 문제라든지 네. 강정리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찬반 문제라든지 서해고속도로에 대한 노선의 찬반 문제라든지 뭐 곳곳에 많은 찬반 문제들이 있어요. 당진평택 도계 문제에 대한 경기도와 이쪽의 갈등이라든지 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방식은 뭐냐면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놓고 나서 저건 나쁘고 우리가 정의다 이거 선언을 먼저 해버려요. 많이 보던 풍경이에요. 그렇게 하지고는 이건 안 풀려요. 안 풀린다. 예. 오히려 나의 요구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현재 이 나의 요구와 상대의 다른 요구가 어떤 제도와 규칙을 가지고서 서로 간에 승부를 내도록 규칙을 만들어줬는지를 봐서 그 규칙의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 이렇게 원하죠, 정치인들한테. 그 법과 제도 규칙이 있는 걸 누가 몰라요? 당신이 나와서 속 시원하게 얘기도 해주고 선언하고 끌고 가라는 얘기지. 해결해라 이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나가죠.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네. 아이고 뭐 안 되는 일 되게 하라고 당신 지지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절차와 제도 다 짜고 치는 건데 그 순진하게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네. 다시 임금님 정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대표 뽑아가지고 그 대표가 네. 싹쓸이해가지고 그냥 내가 지지했던 거 다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소신을 버리자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버리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 충돌을 어떠한 수준에서 우리는 사회적 존재잖아요. 네. 인류 자체가. 네. 그러면 사회적 생활과 집단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전쟁하지 않고 네. 폭력 쓰지 않고. 왜냐하면 전쟁과 폭력을 1차, 2차 세계대전까지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런 문제에서 지도자의 몫이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제도화시켜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영남권 신공항 문제다. 네. 아니면 지역 이기심이 문제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우리 지역 대표를 보내가지고 네. 우리 지역에다가 좀 더 많이 뭔가를 더 가져오길 바라는 이 싸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던지셨습니다. 오히려 예. 중앙정부한테 문전옥답 우리 줘. 우리가 알아서 할게. 국가는 국가 일해. 우리는 우리 지역 내에서 내가 못 살든 잘 살든 내 책임하에 우리가 해볼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게 지방자치예요. 네. 이 지방자치로 가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로 가려고 하다 보면 늘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지방정부는 무능하고 사람들이 해외 호화 여행이나 다니는 것 같고 부패한 것 같아. 이런 인식 때문에 지방에다가 뭔가 권한을 더 주는 것은 국민들이 여론을 언뜻 볼 때 뭔가 좀 이렇게 오는 마음이 안 가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바로 그게 과거의 낡은 관행이
어떻게 변하기 어려운가를 바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눈을 크게 또 한번 보면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 때 네.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유능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하면 더 그렇습니다. 잘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방정부가 지방은 뭔가 무능하고 부패하다고 한다는 것은 중앙 집권 세력들의 저는 이 잘못된 어떤 그 여론 장악의 결과라고 봐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화문에서 열 하루 동안 단식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게 지방재정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하는데 그 예산 뜯어다가 딴 가난한 시군에 주겠다 해서 이제 쟁점이 형성됐던 건데 중앙정부가 자기 역할은 하지 않고 지방정부를 못 살게 굴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각 부처별로 장관님들, 솔직히 장관님들이든 각 부처별로 하는 업무들 그 업무로 8, 90%는 다 지방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 장관님들이 거의 일을 안 하시고 공무원, 지방 거기 공무원들이 무슨 손발이 없잖아요. 중앙정부 부처에. 행자부에 많이 이제 행안부에. 무슨 손발이 있어요? 아, 손발이 없습니까? 없죠. 예. 집행은 다 지방에서 하는 거죠. 국가 업무의 약 60%가량은 다 지방세예요. 지방 사무. 예. 네. 권한은 80%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네네. 그 일이 집행되는 과정으로 보면은 70%는 다 지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방 업무다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60만 대군을 이끌고 하시니까 그건 지방 업무가 없죠. 네. 하지만 대부분 업무 기초노령연금 그 지방에 사회복지사 없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기획만 해가지고 모든 집행을 다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전 국민이 어느 도에 살든 어느 지역에 살든 균일한 조건을 갖춰줘야 될 그런 업무들은 국가적 통일을 주어서 네. 시도 간에 차별이 없게 하는 게 좋아요. 예컨대 누리과정 예산 이런 거. 복지정책 다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 전부 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은 예를 들면은 하여튼 그런 거예요. 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은 절대로 시도 간에, 시군 간에, 도시 간에 경쟁이 붙으면 안 돼요. 그 경쟁이 붙으면 안 되고, 내셔널 미니멈에 해당되어지는 국가적인 복지 파트너는 국가가 져서 네. 그걸 갖다가 깔아줘야 돼요. 국민생활 기본서는 국가가 깔아줘야 된다. 국민이 깔아줘야 예. 돼요. 그걸 자치단체가 돈 많은 데는 좀 더 쓰고 돈 없는 데는 못 쓰고 덜 하는 쓰고 이러면 안 이 된다. 구조를 만들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어차피 다 국민이 낸 세금인데. 네, 그렇죠. 자, 고선을 좀 만들어주는 어떤 네, 국가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뭔가를 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에서 국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들을 좀 나눠줘야 돼요. 이걸 안 나누는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계속 무슨 평가다 해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 잘못하면 시장 군수님들은 4년 뒤에 선거 때 쫓겨나요. 그렇죠. 예. 예. 중앙정부 공무원들과 중앙정부의 장관님들은 선거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안희정 지사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최소한 자치와 분권은 확실히 하실 것 같다. 근데 쉽지 않아요. 네, 지방정부가 되살아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쉽지 좀 않아요. 듭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게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언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들 입장에서 네. 자기 그 어느 지역별로 특정 신문이 지역 신문이 지역 내에 뿌리 내리는 거 좋아할까요? 좀 긴장감 가질까요? 뭐 지역 언론인들은 좀 긴장할 것 같고 지역 주민들은 뿌리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국지들은 싫죠. 자기가 전국적으로 100만 부, 다 200만 부 팔아먹었는데 언론사 입장에서 지역 내에서 충남일보, 뭐 대전일보, 지역 신문들이 막 지역 내에서 조중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굉장히 메이저 신문사들 못지않게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은 시장이 분할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싫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지방자치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공무원들하고 국가사무 유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다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가던 요 시대 내에 현재의 모든 기득권 질서가 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도 예술도 학문도 네. 기업도 다 서울 그렇기 중심. 때문에 대통령 혼자서 뭐 이거 지방자치 한다고 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왜냐면 그건 반드시 여론에 또 되짚힘을 당해요. 역풍을 맞게 된다는 거죠. 되짚힘을 당해서 그 정책들이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이러면서 교란돼요. 이것에 대한 것의 핵심은 네. 주권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 지역이 어디 가서 조금 더 국감 하나 더 얻어야지 중앙정부에서 재정 한번 더 얻어서 우리 지역 발전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 지역에 내가 스스로 자립하고 자결하겠다는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가덕도 신공항하고 밀양 신공항 갈등하고 있는데 내가 밀양 사니까 밀양 무조건 이게 아니라 밀양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건가 뭐 이런 판단을 이제 우리 국민들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네, 뭐 비근한 예지만 예, 뭐 예. 이제 그런 정도.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그 자기 뭐랄까 우리 동네. 그건 두 가지예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시민의식이 고양돼야 되는 측면이 하나. 네. 또 하나는 그걸 지방자치 사무로 그냥 맡기면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그래요? 자기들이 신공항 공항 노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적자 보고 망하면 자기 지방정부 책임이죠. 국가부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네.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것보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도 이제까지는 어디에 도로 놓고 어디에 척도 놓고 하는 것이 네. 국가가 단위에서 먼저 놓는 쪽이 이익을 보기 그렇죠.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의 모든 총량이 국가 중앙정부를 먹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상 삼국시대 게임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이건 생각이 이제 좀 그만해야 드네요. 하고 예. 그런 점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의 기회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그런 정도의 어떤 권한을 그냥 줘야 네. 돼요. 권한을 주고 이 아들 딸이 이제 장성하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네. 애들이 살 만큼의 문전옥답을 좀 떼주고 자 네.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사는 거다라고 하고 떼놓고 나서 아버지는 집안 전체에 대한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고 둘째 놈이 좀 이번에 힘든 것 같으니까 좀 더 주고 셋째 놈이 좀 더 힘든 것 같으니까 또 더 주고 이걸 자꾸 들쑥날쑥 자꾸 해버리면 네. 모든 사람이 다 종갓집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진을 치게 되거든요. 아버지한테 의존하게 되고. 네. 예. 이것은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것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그렇고 네. 여기로 더 나아가면 개인과 정부의 관계예요. 주권자 여러분, 우리가 세금 내서 운영하는 정부가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은 어느 정도 책임져 주길 바라십니까? 어느 정도 그 정부가 내 삶에 개입하길 바라십니까? 개입하기 원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개입하지 원키를 않으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내 삶의 중요한 많은 요소들을 다 정보가 해주길 바랍니다. 요 구조를 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개인, 시민의 생활 영역과 이 시민들이 살아가는 질서 내에서의 시장의 질서의 틀, 이거 다 개인과 각자의 자기 책임의 몫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영역이 못 해내는 어떤 영역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서 국방의 의무를, 환경의 의무를 이렇게 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하라고 공무원 두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재개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도전의 민문주의 선언으로부터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세기로부터 결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가 이 대목에 국가를 재구조화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과 시장의 책임, 시민과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 네. 이 속에서 적절한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유치, 지움, 이것들을 재구조화시키지 않고선 네. 지금처럼 대통령 한 명 뽑아놓고 내지는 뭐 제1당 만들어놓고 중앙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늘 또 이제 지역주의에 그 근거해서 그런 정치권의 바람을 또 타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셔서 본인은 뭐 대선 출마할 뜻이 없다며 계속 하시는 말씀은 충청 대망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즐겁다, 좋다, 뭐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히려 또 국민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그걸 또
흐트러뜨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예.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지역이기심이라든지 정부에다가 어떤 그 정부를 원망하는 마음이라는 거든지 이런 것들을 얼른 잡아가지고 네. 맞아 그 시대는 아직 시기상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만은 정치와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는 제로예요.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덕도에 공항 안 치고 뭐 밀양에 공항 가면은 그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나요? 그건 안 높아져요. 즉 뭐냐면 정치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주권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정치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그게 아니라는 걸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도전을 한다면 바로 그 길을 향해서 도전을 하겠다는 거죠. 요것은 네. 이미 많은 정치인들이 해왔고 근데 그 이 틀 내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네. 음. 그래서 불펜 투수론을 제기한 것입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한 측면에서? 제가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죠. 물론 저도 직업 정치인으로서 이 정치를 통해서 생활을 운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제가 소중한 밥 새끼를 여기서 먹고 살면 그게만한 직업윤리가 있어야죠. 그것은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제 직업윤리고 제 직업 소명의식입니다. 즉 한 국가 공동체 사회를 좀 더 계속해서 개량시켜 나가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죠. 예, 도전을 해야 되고 그쪽 길로 가자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회 되면 계속해서 출전해서 우승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제 직업이죠. 네. 기회 되면 계속해서 출전해서 우승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직업윤리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몸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그 차원에서 뭐 좀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몸풀기라고 표현을 하거나 제가 간절한 기도문이 좀 완성이 되면 제가 도전하랍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던 건 네. 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저의 확신 그리고 이 확신이 저 스스로 혼자만 드는 확신이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임상실험이 끝난 확신이어야 돼요. 임상실험이 끝난 확신. 즉 내 인생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네. 이것이 실현 가능한 비전과 소신이어야 돼요. 갑자기 신약 개발하듯이 이렇게 신상품 해가지고는 이게 비전이 집행이 안 돼요. 그 6년간의 도정이 임상실험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는 공부한다고 표현했었던 거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미래 비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던 상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어떤 날은 이렇게 보면 하루 저녁에 뜨개질이 완성되기는 하는데 다음 날 보면은 그 뜨개질 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풀려요. 그래 또 어떻게 또 쪄야 될지 떨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또 떨어봐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뜨개질로 비유한다면 뜨개질이 완성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다음 날 보면 마음에 안 들어 다 풀려요. 네.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뜨개질 판이 연말이면 좀 완성이 될까요? 하여튼 그런 영역에서 제가 지금 더 고민을 하고 네. 정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연말이나 내년으로 얘기를 드린 건 네. 그때 가야 입학 공고 나와요. 근데 입학 시험 먼저 보겠다고 공고도 안 나오는데 네. 지금 뭐 그렇게 그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 네. 입학 공고문 나오면 그때 이제 응시 원서를 낼지 말지 그때 고민하는 판단하겠다. 거죠.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돼 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훌륭한 학생의 자세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개헌론이 불타고 있어요. 네. 뭔가 지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골몰하는 상황인데요. 그 개헌론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튼 우리의 헌법 체계가 네. 조금 더 우리 그 국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혹시 저 시청하시는 분들 제 이게 선이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아, 그래서 예. 저는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이제 자유로운 방송. 예, 자유로운 방송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해야 되는데 네. 잘 안 되네 이거. 처리가 잘 안 돼. 네. 괜찮아. 근데 조금 더 논의를 좀 천천히 그리고 또 깊이 있게 가져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헌법이 조금 더 우리 주권 재민과 시민권자들의 공통의 문제 의식들이 조금 더 나아지면서 그 상식과 그 상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개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자기가 개인의 책임으로 할당돼야 될 양, 네. 우리 모두가 함께의 연대의 정신으로 풀어야 될 양,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시장적 경제의 교환 질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네. 이거거든요, 사실은. 인체로 치면 혈관 있고 림프관 있고 뭐 하는 것처럼 근육 있고 신경계통 있는 것처럼 네. 우리 국가 공동체라는 것도 비유하자면 그런 몇 가지 줄기가 있거든요. 이 줄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시켜내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헌법입니다. 네. 근데 이 헌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가장 절실하게 있다면 흔히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문제의식이 잘못됐다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무책임한 국가 구조에 살아요,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10년, 20년 뒤에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없어요. 다음번 선거를 위한 어떤 합종 연행과 전략적 제휴만이 가능한 제도이지. 네. 이 헌법 체계가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서 지금 결정해야 될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가 구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은 100번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네. 거예요. 4년마다 돌아오는 이 의회가 네. 또 5년마다 끝나는 단임제 대통령의 예.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 때문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좀 하는 거죠.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고 조금 뭐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본질적으로는 이것의 본질의 논의의 초점은 뭐냐? 옛날식 표현을 하면 네. 백성이 주인 되는 체제를 어떻게 더 실현시킬까? 한 걸음 더 나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이 주인 노릇을 못 하거든요. 4년마다 선거 한 번씩 하고 또 찍고 나서 속았다고 그러고 네.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예. 왜 그러느냐 말이죠. 그것이 지도자들이 부도덕해서인가, 청와대 터가 세서 그런가, 여의도 터가 나빠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에서 네. 핵심적 대안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지방제 자치로서의 진화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네. 두 번째로는 복지제도와 국가재정에 있어서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그것이 개인과 시장의 영역과 공공부주의 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요. 네. 로빈훗이나 임꺽정처럼 뭔가 이렇게 많이 해둬가지고 나한테 공짜로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로빈훗 임꺽정 시대의 복지담론이나 그런 정치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은 복지제도를 어느 범위 내에서 우리의 국가 시장과 네. 국가의 재정 지수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세 징수에 대한 객관적인 현재의 조세 징수 양을 가지고 봤을 때 네. 우리는 어떠한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어떤 수준의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이 제도가 개인의 책임과 네. 공동체의 부주에 대해서 어떠한 균형점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네. 우리의 철학이 있어요. 우리의 철학은 뭔지 알아요? 어떤 건가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게 철학이었어요. 예전에 팔자다. 옛날에 예. 네 팔자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라고 하는 요 대중의 상식이 이 모든 복지 제도를 갖다가 선심성 정책이나 공짜밥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 재정으로도 비효율이고 주권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자기를 을로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이 역사를 끝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유구한 우리 사회의 철학과 담론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의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가 바로 필요하다. 그것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 예. 헌법적 질서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고 네네. 그것이 복지정책에서도 재정정책에서도 지방자치정책에서도 이 고민의 확고한 철학으로부터 이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근본적이고 아주 그 먼 미래까지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불펜 투수가 몸만 풀 게 아니라 직접 선수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몇 가지 네. 질문만 핵심적으로 좀 여쭙게요. 네. 올해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22일 날 밤에 그 봉화에서 제가 뵀거든요. 제사 지내러 올라가시는 뒷모습만. 그러셨어요? 예, 제가 뵀었는데 밤늦게 이제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메시지가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정신은 하나다. 이걸 엮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가 갖는 의미랄까요?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한 것도 좀 담겨 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의석을 한 석도 못했기 때문에 호남에서 지지를 잃은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계속해서 잇는 장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 정당화하면서 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것도 이제 더 나아가서 네. 우리 역사를 통으로 나는 계승을 해서 이 한반도의 이 5천 년의 이 역사, 네. 이 눈물과 침략의 등을 끊임없이 당했던 이 역사를 난 극복하고 싶은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다. 하나의 역사죠. 그게 무슨 두 개의 역사입니까? 그 작은 그 계곡에서 네. 서로 간에 경쟁하는 사람들이랑 그걸 다르다고 얘기하지. 어떻게 그게 두 개입니까? 하나. 그 현실적인 문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대선은 늘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상당히 핍박받는 여당의 야당 후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똑같은 프레임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건강한 보수를 원하는 세력들이 새누리당으로 다시 또 집결할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어찌됐든 3파전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국민의당이 저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내가 지금 유리하네, 내가 불리하네, 나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걸 그러니까 뭘 바꿔야지. 이렇게 좀 공학적으로 정치를 하지 말 것을 저는 계속 주문합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는 예. 정치 행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의 인생도 망칩니다. 왜냐하면 남의 시선에 입각해서 사는 인생이 자기 인생이 아니죠. 네. 내 인생 살아야지 모두가 다. 제가 아무리 정치를 해서 지지를 통해서 일할 기회를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닌 것을 꾸며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사람을 괴롭히자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쫓아내자는 주장도 아니고 우리 모두 잘 살자고 하는 주장인데 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얘기하고 그 소신을 통해서 자기가 지지를 일할 기회를 잡아야지 내가 지금 포지션이 이러니까 내 위치를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 더 이뻐 보일 거야. 그 절대로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수로 치면 네. 국민 가수들은 그냥 목소리와 자기 영혼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무대에. 목소리와 영혼으로 무대에 서는 거다. 저희 방송 지금 충남 지역 14개 풀뿌리 언론과도 함께하고 있어서 네. 지역 현안 한 가지만 여쭐게요. 네. 그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4개나 네.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충남이나 수도권 서울이나 대기질, 공기질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거 화력발전소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어떻게 우리 보십니까? 깨어있는 시민, 우리 네. 그 팟짱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 한번 고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싼 전기값을 정부가 공급해 준다고 산업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것의 설계에 입각해서 그래요. 환경과 사람과 이런 거 이제 고려를 하면 현재 저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저 시설은 저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현재 약 30%, 40% 가량의 우리 전략 공급의 그 베이스를 저 값싼 석탄 화력 발전소에 기반해서 우리는 현재의 전력값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값싼 전력값에 입각해서 수출공업을 막 육성시키고 이 값싼 전력값에 의해서 많은 가게에 전기비를 아껴주는 이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후변화 시대에 정말로 지구와 친해지는 에너지 소비 패턴이냐 이게. 전 그런 점에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원칙은 네. 귀한 건 귀하게 쓰이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장작을 떼거나 석탄을 떼거나 뭐 뭘 떼서 그걸 직접 불을 써서 우리가 열을 쓰는 것과 전력을 쓰는 것을 비교하면 이 전력은 내가 원래 뗐던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면 우리가 전기로 쓰는 것은 45%밖에 못 써요. 45%. 즉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진함철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교류전기를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직류로 다시 바꿔서 우리 가정에 쓸 때까지 이 전체적인 걸로 보면 원 에너지의 45%도 안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비싼 에너지인 거예요, 이게. 네. 이 비싼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어떠느냐.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싸요. 왜? 저렇게 석탄화력 발전을 떼니까. 여기에 충청남도 도지사 수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 영흥화력발전소 얘기하는데 네. 인천에 그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굴뚝 기준의 이 기준이 거기는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는 더 청정하게 굴뚝에 연기가 나와야 되고 우리 충남에 있는 곳은 그것보다 헐한 기준을 가지고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알다시피 네. 이미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까지 오는 마당에 이건 사실상 우리 전 국민의 과제예요. 물론 충청남도가 지금 화력발전소가 큰 게 전국 화력발전의 50%를 우리 충청남도 해안에다가 지금 다 설치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대기질 상태가 무척 안 좋아요. 그런 점에서 충남도지사로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께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걸 개선을 시키고 싶은데 이걸 개선을 시키려면 우리가 현재의 값싼 석탄 화력발전소에 기반한 이 전력 소비 체계를 바꿔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트위터에 네. 전력 소비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뭘 바꾸자는 거냐? 현재까지의 이 전력 요금을 좀 더 클린 에너지로 바꾸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 근데 다행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력량을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13%를 생활용으로 쓰고요. 네. 87%가 산업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생활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갑자기 확 오르는 거 아니야, 이거? 거기 그 13%에다가 왕 부담시킬 일 없어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업용 전기는 더욱더 깎아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산업용 전력값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제가 통계를 더 다 자세히 봐야 되는데 어떤 학자가 주장하기로는 우리의 제조업 생산 원가에서 전력 요금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 원가 비중이 1%대래요. 그러니까 이거 원리들에서 그렇게 특별히 그러네요. 하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밀양 손전탑의 할머니들의 투쟁을 통해서도 봤듯이 네. 미세먼지의 굴뚝의 문제, 송배전탑이 주는 그 경관과 자연환경, 자기장과 전자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비용을 지출해야 돼요. 비용을 지출 안 하고 그것을 무조건 싼 가격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제가 혹시 나중에 전력 요금 체계를 좀 바꾸자고 하더라도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서민들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공격을 두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 저 팟짱 시청자 여러분 제 이 고민을 그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 네. 기억해 주세요. 네. 기억하셨다가 네. 어떤 주장이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좀 그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인터뷰를 정말 그 도정과 이후의 그 정치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말 미래까지 생각하시면서 미래 이 발언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까지 고민하면서 인터뷰하는 최초의 인터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대한민국 예, 과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도정에서의 모든 고민은 대한민국 의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왜 그 대한민국 의제로 사람들이 더 발전을 못 시키는가 하냐면 이걸 자꾸 지역 발전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충청남도 화력발전소에 전국에 50% 몰려있는 이 화력발전소 문제를 네. 지역적으로만 표현하면 우리 지역에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니들 돈 우리한테 더 줘라. 이렇게 주장하게 되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렇게만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서울에도 내 자식들이 있고 서울에도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게 다 우리 문제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발전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제안을 서로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충남 도정이 좀 다릅니다.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모셨기 때문에 저희 욕심으로는 한 2시간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다음 정해진 일정 때문에 비서진들이 지금 손에 땀이 마르고 막 적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늘상 있는 풍경입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더 길게 하면 이제 다음 인터뷰를 못 할 것 같아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약속을 듣고 싶은 것은 연말쯤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애청자분들께서 점점 들을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안희정 지사님 당신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박정환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고요. 철학이 없이는 이런 대화 불가능하다. 훌륭하시다. 안희정 지사님 굉장히 좋구만. 안희정 지사님 인터뷰를 자주 보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별별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출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팀에서 요구하신다면 네. 연말로 하지 말고 중간에라도 네. 한 번 더 주제를 잡아서 네. 주제를 제가 또 충남에서 삼농과 농업혁신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농업정책에 대한 예, 고민을 예.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도 농민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서 그래요? 제가 하는 모든 정책은 예를 들면 농업정책에 들어가면 그 재정개혁이 아니라 농민들이랑 한테서 드릴 말 얘기가 반절은 돼요. 국가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제안도 반절이 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도 변화를 통해서 로빈훗이나 임꺽정처럼 내가 좋은 혜택을 줄게 이 관점 가지고는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안 풀려요. 그럼 우리 모두가 새로운 형태의 시민으로서 이 과정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국민의 역량은 준비되어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을 조선시대와 똑같이 무지랭이 백성 취급을 하고 갑을로 나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정 게스트를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저는 굉장히 지사님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지금 홍보협력관님 얼굴이 빨개지셨어. 하여튼 주제 이슈별로 네. 또 충청남도에서는 서해안의 예. 각종 하구 원뚝에 대한 역관측 사업을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알릴 게 너무 많네요. 강물이 바다로 갔을 때. 근데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 때 우리가 다루었던 강과 땅에 대한 태도와 바다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네. 저희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팥장이 그래서 팥장이랑 국민과 소통하실 수 있는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우리 팥장이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반응도 좀 우리도 좀 보고. 네. 아니 저의 영향력을 지금 의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영향력을 의심하시는 지사님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농담이에요. 무차별적으로 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네.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 저희가 지난 3년간 너무 뜸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요. 오래간만에 주셨으면 만난 좋겠습니다. 친구는 특별히 기간 정해놓고 소주를 더 자주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자주 예, 기간을 정해놓고 소주를 자주 마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3개국에서 함께 보시는 시청자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우리 팥장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렸던 고민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아마 그냥 당장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접근법보다는 제 얘기가 좀 너무 구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구조로부터 이 정책을 내가 왜 이런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선 이 정책이 성공을 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의 고민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역량,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도자들이 했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주권 재민, 주권자 당신들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공복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팥장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163개국의 많은 우리 해외 교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역 언론에 통해서 풀뿌리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는 많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난 20세기로부터 좀 다른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은 지난 20세기 언론인과 다른 언론인이 돼주십시오. 시민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살았던 그 시민과 다른 시민들이 돼주십시오.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민주주의고 자기책임이고 연대의 정신입니다. 그 틀 내에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그래야만 할아버지 할머니 때 식민지 같은 일을 또 안 당해요. 21세기 식민지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예, 그런 20세기 방식의 그런 폭력적 식민지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난은 또 돌아와요. 너무 가난하지 않게 밥 굶는 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의 우리의 부는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한 우리의 노력. 그러나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정의와 신뢰와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품격 있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21세기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 세대, 우리 시대에는 120년 전 전봉준, 김옥준 시대보다는 좀 다르게 1900년대에 김구나, 정주영이나 이병철이나 박정희나 김대중 선생이나 대통령이나 요 세대들이 지녔던 그 시대의 과제보다는 좀 다르게, 그리고 또 노무현 시대 전쟁을 전후했던 그 세대들이 가졌던 그 시대까지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좀 다르게 가자. 그리고 이것을 크게 보면 저는 안녕 20세기 20세기의 2000년의 인류 역사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틀로 나라를 다시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시민들,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주 뵙기를 고정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